아, 맞다. 목요일에도 수업이 있어, 얘들아. 응? 그래서 지금 여기 인구 밀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혹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따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서 시간 옮기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쾌적하게 수업을 하는 게 더 나을 테니까. 자, 일단 시작하죠.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서강대학교 논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도시괴담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800자에서 1000자 안에다가 유기적으로 정리를 해내려고 하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 사실은 논제 요구사항 자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거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경영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뽑는, 네. 네, 어디 갔죠? 아, 네. 앉을 때가, 네, 아니요. 네, 네. 아니요, 그냥 두셔도 돼요. 네. 지금 들어오나요? 네, 경제경영 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라든지 이거 문제 2번 보면서도 되게 난해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게 경제를 선택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난 경제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걱정을 할 텐데 어차피 문제 두 세트가 전부 다 경제경영 관련한 주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 경우에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더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논제나 제시문에서 주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용어, 경제학적인 용어라는 것도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 자체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적인 용어들을 잘 모른다? 사실은 제가 예비 파이널을 1차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나올 만한 경제적인 용어들, 어쨌든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지식들을 정리를 해서 줄까 했는데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일정 자체가 너무 빡세가지고 요거를 정리할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 그래서 일단 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시문 내에 있는 정보들에 최대한 집중해 주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또 다들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의 수업에 걸쳐서 제가 몇 가지 사항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정도만 알고서 시험장에 들어가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서강대학교 논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 자료 보세요. 이 자료 한 페이지 넘어가면 논제들 쭉 정리를 해놨죠. 그죠? 작년도 기출까지 논제들만 쭉 정리를 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유형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정해진 유형이 없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으면. 다른 대학들은 뭐 1번은 분류 요약, 2번은 뭐 표 그래프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지? 얘들은 그런 게 없어. 온갖 유형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형의 다양성으로 따지면은 현재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어떤 대학보다도 다양하다는 거. 알겠지? 이 점에서 니네가 또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작년 사례를 얘기해보면 작년에 서강대학교 파이널 수업은 한 번도 듣지 않고서 합격을 해버린 학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운도 안 좋았던 게 정시 성적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성대는 글로벌 경영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서 시험이나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서강대 이하로는 시험을 보지 말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학생 어머니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너 서강대 한 번도 수업도 안 들어봤는데 혹시 붙겠냐, 그냥 가서 시험이나 한번 쳐봐라 라고 했는데 서강대 떡하니 붙어버린 거지. 이대 미래인재 전형도 내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가지고 또 2차 추가 합격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걔는 납치가 된 거예요. 정시로 연고대를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가서 시험에 붙었으니까 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니까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서강대학교를 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서강대학교는 기본기에 능하면 됩니다. 기본기 충실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락과 단락 사이의 연결성,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유기적 연결성, 이 부분들만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학생은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형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늦게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예 못 풀 거냐? 그것도 아닌 게, 얘네가 물어보는 게 유형별 고득점 포인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점수 채점을 할 때 유형별 고득점 포인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테면 제시문 가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해라, 비교를 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고득점 포인트는 공통점도 더 많이 짚어내고 차이점도 더 많이 짚어내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 전혀 의미 없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겨요. 비교해서 A 대 나 대 1을 했어 우리가.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는 B 대 나 B를 하고 C 대 나 C를 했다고 치자. 자, 이거는 이 유형 내에서는 분명히 잘 풀어낸 거죠. 문제 엄청 잘 푼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걸 비교를 하고 그 뒤에 뭐 비판을 해라, 내지는 평가를 해라, 혹은 문제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게 돼.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뒤에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A 대 나 대 A만 쓰이고 B 대 나 B나 C 대 나 C가 쓰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써봤자 쓸데없는 지면 낭비가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고득점 포인트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 응? 그래서 논제가 다양하지만 오히려 논제 해결, 순수하게 얘네가 물어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높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생소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두 문제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면 다음 주부터도 연습을 할 때 두 문제 모두 다 유형을 파악한 이후에 쉽게 해결할 자신이 있는 논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학교 측에서는 되게 그냥 자규적으로 1번 문제 해결은 40분, 2번 문제 해결은 60분을 할애하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 40점이고 2번이 60점으로 배점 자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2번 문제가 그냥 제시문 6개 주고서 단순 분류 요약이 나온 경우도 있어. 다른 거 하나도 안 시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분류 요약부터 먼저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점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 니네한테 체감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되는 애들부터 먼저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나머지 문제에다가 힘을 쏟는 게 이게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단계에선 논제 분석을 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자, 양괄호 1번 보면 논제와 제시문대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잡아보자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이 부분 별표하세요. 제시문 속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제시문 속독을 할 필요는 없는데 각 제시문별로 출전이 맨 끝에 좀 명기가 되어 있거든. 그 부분들 보고서 대략적으로 니네가 상을 잡아볼 수도 있을 거야. 아, 얘가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지 뭔가 힌트 하나 잡아주는 거.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서 개별적인 논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 그래서 그 아래 개별적 논제 요구사항 분석의 팁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준 기초 자료들 보면 고득점 포인트들이 유형별로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었어. 지금 여기에는 어때요? 하나도 없죠.
그냥 시키는 것만, 필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7개 내지는 8개 정도의 유형에 있어서는 니네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돼. 알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자, 그리고 개별 논제 요구사항을 종합해야 돼요. 5페이지에 양괄호 4번 있죠. 이것도 별표 2개 하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들 간의 관계, 아니 논제 요구사항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별게 없어. 사실은 논제 요구사항 하나 이행하고 단락 한번 나누고 그 다음 단락에서 또 두 번째 거 이행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이라든지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다가 얘들을 연결시켜주는 명제들을 하나씩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논제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 따르면은 제가 정규반 때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서강대학교 교수들이 가끔씩 모의논술 강평을 합니다. 강평해 놓은 거 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제 요구사항을 전부 다 잘 이행을 했거든. 그리고 문제에서도 얘하고 했어. 그래서 순서대로 거의 완전하게 이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못 썼다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나도 처음에 되게 많이 당황을 했었어. 근데 그 안에 맥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얘를 이행하고 그냥 따로 놀고 있었어요. 이 학생 답안 같은 경우에. 얘를 하고 이 두 번째 게 무슨 의미이고 세 번째 게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낸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글 안에 드러나도록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 출제 의도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를 해낼 수가 없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맨 마지막에 의미 있는 결론 문장을 쓸 수 있다면 논제 요구사항과 무관하게 결론 문장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논술하시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문제에서 뭐 설명하시오, 비판하시오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오늘 거 1번 문제도 어때요? 바와사의 입장을 비판하라고 하고 끝나고 있죠. 그쵸? 근데 니네가 비판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맨 마지막에 한 문장 정도를 써주게 되면 그걸 제대로 파악해내면 교수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득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 보면서 이따가 다시 한 번씩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제시문 분석. 제시문들은 어때요? 여러 개죠. 그쵸? 6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전체 분량은 A4 2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요. 편집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짧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니? 짧은 제시문일 때는 오히려 길게 읽으라고 했지. 긴 제시문이면 짧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고. 그치?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치밀하게 분석을 해낼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내용 정리를 제대로 해내고요. 자, 그리고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래 박스를 봤더니 첫째, 분류 가능하고요. 주로 한 가지 논제 요구사항에서 4개 이상의 제시문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제시문들이 단순히 A 대 나 대의 입장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 가 상황에 대해서 나부터 마까지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부터 마까지 이 제시문들의 역할이 문제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걸 수도 있고 문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걸 수도 있고 해결 방향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해결 방안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제시문들의 역할과 얘들의 관계, 얘네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익숙해요, 여러분들. 첫째, 분류 가능하고요. 두 번째, 대조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같은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는 5가지 패턴 나와 있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뭐야?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요약할 때 썼던 그 5가지 패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관성이라는 거야. 방금 전에 논제 분석할 때에도 논제 해결을 할 때도 그렇고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도 얘들 사이에 연관성, 논리적인 연관성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를 전개해낼 수 있느냐. 이게 서강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고득점 포인트예요. 유형별 고득점 포인트 같은 건 없어요. 전체 글의 유기적 연결성을 파악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 처음부터 종합적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지 이런 거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작게 일단 개별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 사이에 종합적인 구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6단계 실제 서술. 자, 그리고 문제 서술 자체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써줘도 문제될 거 전혀 없죠. 그쵸? 두 문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가장 대표 유형들 3개를 제가 지금 수록을 해뒀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이틀에 하나 정도씩 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는 식,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도 수업 두 문제 전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보충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매 시간 문제 하나씩은 더 주도록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네이버 서강대학교 밴드 가입하면은 작년도에 제가 파이널 수업 진행했던 논제들도 지금 전부 다 올려놨어요. 데이터를 다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네이버에 프로세스 논술 민시형 T라고 치면은 각 대학별로 내가 지금 수업 진행하는 애들 밴드를 전부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주말 파이널, 예비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먼저 논제를 보고 해제를 봐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다른 작년 자료들 내지는 보충 자료라고 내가 올리는 것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습할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 지금 이거 3번 수업하고 수능 끝나고 시간이 돼서 2번 정도 맥시멈으로 잡으면 끝이거든. 그리고 나면 니네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충 자료 주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 제가 연락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오늘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부터 라를 각각 요약한 후, 첫 번째 가부터 라를 문제 분석부터 하는 거야. 각각 요약해.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을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바 입장들을 비판하시오. 그치? 1과 2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거야. 마랑 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얘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익히 풀어봤던 분류 요약 문제죠. 그죠? 근데 순서 자체가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요약을 하고 논점을 분류하래. 그지? 그냥 순차적으로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속 편해. 알겠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 측에서는 이거 순서 자체를 바꾸어서 구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면적인 재구성, 논제 요구사항을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냥 순서대로 가져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때 니네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 요약의 구성은 어땠어요? 분류 요약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분류 중심 문장을 쓰고, 두 번째 첫 번째 입장 요약하고, 세 번째 두 번째 입장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지. 그래서 지금 답안 봤더니 오늘도 이런 식으로 쓴 사람들 꽤 많더라. 자, 근데 봐봐. 지금 여기서 비판을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 건, 비판의 주재료는 분류해낸 논점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 물론 그 안에서 가부터 라까지의 논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럼 비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가 되는 거야? 분류한 입장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순서를 바꿔야죠. 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순서 그대로 그냥 가버립니까?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논제 요구사항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요약들을 했어. 근데 봤더니 논점 분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두 가지 논점이 나오겠죠. A 대 나 대의 논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1대1로 마바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마바에 대해서 비판을 수행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열어놔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 자체를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제시문들을 활용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논점을 끌어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단순히 1대1까지만 하면은 또 학교에서 얘기한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한 답안이 되는 거야. 고민이 없는 답안이 되는 거야. 열어놔야 돼. 알겠지?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서 A, 나 대 A 모두 다 마바에 비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비판을 하라고 했어요. 비판이에요. 첫 번째 분류유학이었고요. 그럼 비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판 중심 문장 나와줘야 되고요. 자, 요건 선명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써야 되죠. 자, 첫 번째 차이점에서 비판 지점이 나와요. 그죠? 비판 지점 도출하고, 두 번째 이제 완결성 차원에서 어때요? 네가 말한 게 가능하지 않아 내지는 결과가 좋지 않아. 요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사례를 들어서 증명하는 것까지. 예증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고득점 포인트들은 뭐였어요? 비판 지점을 다각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완결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든 사례가 얼마나 구체성과 현실성을 띠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사례도 필요 없어요. 사례가 필요하면 논제에서 요구합니다. 적절한 사례를 들어 라고 아예 논제 요구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 제시문이 몇 개야? 오늘만 해도 6개야. 전체 몇 자? 800에서 1000자거든. 보통 우리가 제시문 하나 활용할 때 몇 자 정도 쓰여요? 적게는 80자에서 100자에서부터 많게는 200자에서 250자 정도까지 제시문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분량을 할애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냥 100자로 쳐보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부터 바까지 600자가 이미 들어가는 거야. 제시문 활용에. 그지? 그러면 무슨 다학화 그리고 무슨 사례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니네가 서술을 하더라도 충분히 글자 수는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완결성 얘는 필요하고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적용이야. 비판도 완결성도 아주 중요한 지점은 아니에요. 다만 뉘앙스 차원에서 네 말대로 봐 너처럼 얘기하는 거 불가능할 거야. 내지는 마 너처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부작용이 드러날 수가 있어. 요 정도로 이 논점